자, 보통 1인칭은 어떻게 표현이 되든가? 1인칭이라고 하는 얘기는 작품 속 서술자라는 말로 자주 표현이 되죠.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작품은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야. 됐나? 그 나의 뭐를 기록한 작품이라는 거야? 나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키가 크면 성장일까? 그럴 일은 없지.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건 무슨 성장? 의식의 성장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성장 전과 성장 후 부분이 대조되는 짝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런 대조되는 짝은 항상 시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 어린 시절에 나는, 야, 우리 스토리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 어린 시절에 나는 뭘 하고 싶어 했어? 나도 어른일을 해보고 싶어 했어. 그치? 스포일러 하자. 성장 전에는 나는 어른이 돼서 경제권을 가지고 나 멋대로 나의 꿈을 펼쳐보고 싶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 작품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더라? 내가 했던 건 어른의 행동이 아니라 뭐였다? 어른 놀이였다. 그렇지, 그 말. 어른 놀이 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서술로 성장 후에는 진짜로 어른 노릇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다 보면 이 두 개를 짝으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엄청 많이 보일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의 짝에서는 이게 포인트라는 걸 잡고 가시면 좋겠고, 이 작품이 성장소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 부분. 알겠죠?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 그겁니다. 그래서 성장소설 요소로서의 특징 잡아주시고요. 성격에 보시면 자전적, 회고적, 고백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요거는 보통 서술상에 특징 요소로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먼저 회고라는 말을 썼어. 그러면 작품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흘러가다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쭉 돌아간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구성이 역순의 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뒤에 가서 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회고만 기억하자. 알겠지? 정리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고백적이고 자전적이에요. 자전적이고 고백적이라는 얘기는, 물론 이 작품은 얘들아 소설이야. 그럴듯한 뻥이야. 근데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로 이루어지지 않았니? 이런 애 있을 것 같지 않냐? 잘 쓴 소설이지,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작가가 체험했던 사실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전적이라는 요소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되셨죠? 자, 배경 넘어가 봅시다. 배경 요소는 항상 중요한 거라고 했었잖아, 그치? 배경은 첫 번째, 시간은 주인공의 13세부터 19세에 이르는 어떤 6년간의 시간을 표현한 거고, 공간은 강원도. 근데 강원도에서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강릉이라는 지역과 농산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갔던 대관령이라는 지역이 두 개로 나눠진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특징, 어른이 된 서술자의 시선에서 잘 봐. 중요한 말이야, 그 말. 지금 이 작품의 서술자는 뭐야? 어른이야. 그런데 그거를 어린 아이였던 상태로 회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런 요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서술상의 특징 요소가 되는 거겠지? 맞지? 회고적, 어투다. 자전적이다. 체험했던 일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진짜 체험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진짜 체험은 아니야. 체험을 기반한다고 했지만 이걸 리얼 이렇게 쓴 거 맞지? 리얼은 아니.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청소년의 방황 또는 한 성장형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는 요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봅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외 강상 볼게요. 이 작품은 강원도에 살았던 한 소년이 어른이 된 후 자신의 성숙기를 회상하는 회고록 형식의 성장소설. 키워드 밑줄 쳐놔. 회고록 형식의 성장소설이다. 작품의 주인공인 나를 작가 이순원의 분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부모나 사회자가 정해주는 진로에서 벗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이 작품은 유년의 추억들을 유쾌하게 담아내는 한편 쓸쓸할 만큼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주며 10대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마음과 치기 욕심, 어린 마음이 가진 욕심이지, 치기 어린 시절의 다양한 기억들을 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확인하셨나요? 자, 이제 문을 닫아봅시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네요. 자, 전체 줄거리를 좀 잡고 갈까요?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중학생인 나는 대관령에 올라서 그곳에 빨간 지붕에 집을 짓고 사는 꿈을 꾸게 되고요. 다음 전개. 나는 상고로 진학하지만 주산의 어려움을 겪자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음 오랜 설득 끝에 부모님
부모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매맞는 장면도 나오는 거 알고 있지? 학교를 그만둔 나는 대관령에서 밭을 빌려 고랭지 농사를 짓게 되고요. 처음 지은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벌게 된 나는 어른 흉내를 내면서 정신없이 돈을 쓰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행동이 결국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 놀이였음을 깨닫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며 작품이 마무리된다. 지금 전체 줄거리에도 이 말 또 나왔습니다. 그죠? 중요한 말이니까 체크해 주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자습서를 열어주시고요. 16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가볼게요. 자, 나는 공부를 잘하는 형을 둔 가난한 농가의 둘째 아들. 정수. 주인공인 나는 이정수. 집안의 둘째입니다. 잘난 형에 대한 열등감이나 성적인 호기심, 그리고 대관령 너머의 세계에 대한 공통경으로 가득한 나는 부모님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의 넓은 채소밭을 본 뒤 혹시 대관령 가본 사람 있음? 밭 어마무시하게 큰 밭 본 적 있어? 상상 초월할 정도로 큰 밭? 다들 서울 촌놈들이신가? 선생님이랑 비슷한가? 아무튼 간에 오케이 넘어가. 나는 부모님과 몰래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대관령에 그걸 본 뒤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고랭지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높은 곳에서 지어지는 배추 농사. 그럼 참고로 배추 농사를 조금 더 연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에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 빨리 돈을 벌어서 농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고에 진학한 나는 주산을 잘하지 못해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됩니다. 방학 한 달 동안 대관령에서 농사를 거들면서 농산일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나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니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농사를 짓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뭐가 노출된 거야? 작품의 갈등을 일단 알려주고 시작한 거잖아. 누구와 누구의 갈등?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 나는 뭐 하고 싶어 하고요? 빨리 어른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아버지는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어? 뭐든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잘 되는 게 있고 지금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잖아. 자, 지금 선생님 국어 1등급 받을 자신 있거든? 그렇지? 안 틀릴 자신 있어 솔직히. 근데 수능을 다시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선생님 이 나이에? 없잖아. 이미 버린 법 니들이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뭐 어쨌든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거지. 학생 때는 학생에게 어울리는 일들이, 그리고 사회에 나온 뒤에 어울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어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갈등 포인트니까 잡아 놓으시고 지문 이제 쭉쭉쭉쭉 읽어 나갈게요. 그러는 사이 내일같이 계약이 다가왔다. 그날 저녁 나는 먼저 아버지가 있는 사이사랑으로 나가 무릎 꿇고 앉았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얘긴데? 학교 안 다녀요. 에? 아버지는 애써 화를 참으며 물었다. 앞으로는 절대 속을 썩지 않을 테니 저를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대관령에는 왜 또 남의 집 종살이라고 싶어서 그러니? 참고로 여기서 밑에 남의 집 또라는 표현 나와 있지? 그러면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뭘 찾을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 그럼 그 과거 정보의 내용은 뭔데? 남의 집 종살이를 그 전에 했던 일이겠지. 그럼 종살이라고 아버지는 표현하시지만 실은 가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돈 벌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판단되죠? 아니요, 저 거기 가서 농사 지을래요. 저 자신 있어요, 아버지. 정수야, 네. 너 나이가 몇이냐 오늘? 올해? 17살이요. 아니 그건 20살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나중에라도. 저 빨리 하고 싶어요. 하늘라도 빨리. 빨리 해서 뭐 할 건데? 돈 벌려고요. 공부도 취미가 없으니까. 글쎄 그런 건 학교를 졸업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학교로 가. 내일 개학이니까. 저 이제 정말 학교 안 다녀요. 그러면 또 집 나가고 할 거라고요. 잠깐 또 나왔네. 두 번째. 정보 1번. 나는 과거에 대관령에서 하숙을 했던 적이 있다. 두 번째 정보. 부모님과의 마찰 때문에 가출을 하고 경험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 너희들 문제 풀 때 일치분일치 문제의 요소들이 되는 거야. 이 작품에 대한 정보로 오르지 않은 것은 1번. 주인공은 가출을 여러 차례 해봤다. 맞는 말이잖아 지금. 2번 넘었으니까. 그치? 자, 약간 아버지한테 협박을 하고 있네. 아무튼 간에. 네, 그래요. 정말 맞아 죽을 각오라고 그런 말을 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야 학교 나가.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고. 전에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부든 학교도 우리한테 다 맡기겠다고요. 건너가라니까. 건너가도 저는 이제 학교 안 다녀요. 억지로 다녔단 말이에요. 글쎄 건너가려도 제발 저 좀 대관령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참고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은근히 이런 것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참고로 너희들 교과서의 날개 부분이라고 하지. 날개 부분에 조그만 날개 질문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날개 정보 굉장히 중요도를 높게 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왜냐면 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너희들 시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거든. 오케이? 그런 것들 다 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여러분들에는 이름에는 읽기, 중,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써져 있을 거야. 이건 선생님이 앞으로 별말 안 해도 반드시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지? 자, 찍고 갈게. 첫 번째, 아버지한테 나이는 왜 물어보느냐 라는 질문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인지는 알 것 같잖아 솔직히. 근데 이걸 굳이 뭐라고 서술을 해보거나 말로 만들어내보려고 하면 말이 안 나오지 않나? 오케이? 그런 요소들을 잡아내달라는 얘기야. 예시답안 써져 있죠? 뭐예요? 나가 아직 청소년 이 시기이며 그 나이만 할 수 있는 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의도. 아까 말했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청소년에게는 청소년기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 됐죠? 이 문제가 서술형이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답을 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세요. 됐죠? 두 번째, 나처럼 부모님과 크게 갈등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요즘 교과서 트렌드인데 니들이 해봤어? 뭐 이런 것들 수행해보라는 얘기인데 이런 건 넘어가도 돼요. 패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자, 그러자 나를 놔두고 아버지가 방으로 밖으로 나가보셨네. 임무교대하던 일이라 어머니가 들어왔어. 근데 나는 악을 썼지. 또 전쟁과도 같은 사흘. 며칠이야 사흘은? 며칠 동안이야? 3일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사흘은 3일입니다. 나흘이 4일이죠. 뜬금없이 이거 치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사흘 3일입니다. 그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돋이를 넘기기 전에 끝을 봐야 됐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해돋이라고 하는 건 해마다 도지를 내는 땅이라서 해돋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역시 어휘 정보죠. 얘들아 우리 지금 풀고 있는 건 내신이야. 맞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 정확하게 해돋이 옆에 오른쪽 아래에 구절풀이 돼 있을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한 해 동안의 돈이나 곡식을 얼마씩 내고 남에게 빌려 써서 쓰는 논밭이나 집터를 이르는 말 했지? 도지라고 하는 게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사용료라고 보는 게 맞겠죠? 월 임대료 같은 거 확인되셨지? 주의.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 전에 내 끝을 봐야 됐어. 어느 하루는 종아리에서 피가 튀도록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어. 그러나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학교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버지가 이런저런 말로 달래도 거짓말은 꺾지 않았어. 보내달라. 방학 전에도 일주일가량 무단결석했고 개학이 돼서도 내가 학교에 안 나오자 선생님이 친구들을 나의 집으로 보냈네. 학급 실장 그리고 이웃 동네 용문이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그 모두 친구에게도 나는 이제 학교 안 다닐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찾아오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일부 읽었던 정보들은 괄호로 처리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냥 요약적으로 어떤 일화를 제시해 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계속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내일 학교로 가서 나가볼 테니까. 친구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했고 그날 저녁부터 밤까지 다시 또 아버지와 길격인 줄다리기 싸움을 했다. 줄다리기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뭐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진짜로 줄다리기를 했다는 얘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힘싸움을 했다는 얘기고 그 힘싸움의 결과 이 줄다리기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인물의 뭐를 파악할 수 있음?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게 보일 테니까 그거는 그냥 써져 있는 대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역시 마찬가지 본문 이해를 가봅시다. 이 글의 서술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런데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 나가 겪은 일과 그에 따른 심리 그리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어쨌든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 나의 심리는 100% 드러날 수 있겠지, 그치? 게다가 나가 어른이 된 내가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참고 아버지의 심리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이 작품의 특징 요소가 되는 거야. 한 개라면 한 개라고 볼 수 있잖아. 이건 1인칭에 대한 나타나는 특징이야. 만약에 이 작품이 몇 인칭이었다면 3인칭이었다면 나를 비롯해 아버지의 심리도 명확하게 묘사하면서 그 대립의 각의 어떤 정도를 좀 더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었겠지.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 단점을 또 따져보자.
이 작품 이걸 3인칭으로 표현해버리면 인물의 심리가 다 나와버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갈등의 정도가 격해 보임이 덜할 거예요. 그쵸? 한쪽 편을 들여 우리는 이겼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이 되면 얘가 이기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한쪽 편을 들어주는 느낌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 1인칭을 선택한 이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읽기 중 활동 그럼 나는 왜 고집을 안 꺾는데? 라고 봅시다. 고집이 세서 결심이 확고해서 그리고 또 어른이 되고 싶어서 라는 얘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 그냥 말 그대로 1번 고집이 세서 2번 오케이 농사를 지으려는 대한 의지가 강하다. 세 번째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된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쪼로록 정리해 나가시면 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문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문제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여러 번 봐서 알잖아. 어떤 요소들이 문제가 될지는 예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만 그런 건 있어. 19세가 이렇게 있으면 너희들 시험지에 19세 전문이 나올 리는 없잖아. 그치?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요소들은 어디서든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니까 요소별로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줄다리기 했고요.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내용 확인 문제들이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은 굳이 숙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요 페이지를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가 풀려 있어야 해요. 알겠시겠죠?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숙제야. 참고로 처음 보는 거니까 같이 한 문제만 보고 넘어갈게. 지금 밑에 보시면 내용 확인 1번 문제를 보시면 2에 나타난 이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돼 있잖아. 그치? 서술상 특징 요소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씩 따져볼게. 1번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얘들아 행적이라고 하는 건 뭐야? 다닌 것의 흔적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디를 거쳐갔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지금 요약적인가 잘 살펴볼까? 이게 요약적이니? 아니지. 요약이 됐다면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끝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 녀석은 아버지와의 갈등 거의 2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죠. 요약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두 번째,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건 너무 맞는 말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인물 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야?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잖아. 이번에 답인 것 같네요. 3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켰대. 자, 주의해.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건 무슨 시점 말하는 거지? 역순행적 구조를 말하는 거야. 그날이랑 그 말이랑 똑같은 거야.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다라는 말은 바로 역순행적 구조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지 그냥? 문제 없지? 자, 확인해 주시고 네 번째, 서술자를 교체해서 사건을 다각적으로 보여준대. 야, 서술자가 교체된 벽이 이 작품 전체에 없어요. 그건 안 들으시면 이건 속과 넘어갈 리가 없는 것 같아, 그지?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에 빈번한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빈번하게 장면이 전환되려면 보통 이런 식이지. 뭐 A 장면이 있고 B 장면이 있고 C 장면이 있으면 A, B, C, B, A, C, A, B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긴박하게 움직인다고 표현하잖아. 근데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차분히 물론 갈등은 있지만 쭉 흘러가만 가고 있을 뿐이야. 그치? 서술자가 어쨌든 엮인 적도 없었고 장면이 빈번하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문제 하나를 풀 때도 차분하게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 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결국 그 겨울의 길고 긴 줄다리 끝에는 대관령을 갔어. 자,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다 보이니? 밑에 몇 줄까지 내려가지. 자, 거기에 별표 하나만 남겨놓고 시작합시다. 지금 여기도 뭘까요?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오는 지점일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무슨 말을 써야 될지 예측하면서 따라와봐. 일단 읽어보자. 선행이 넘어 어린 시절 내가 꿈꾸었던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농사의 어떤 점이 좋아 어릴 때부터 농군이 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썼냐고.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물론 매력을 느끼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게 그때로선 유일한 길이었다. 따옴표 닫고요. 됐지? 지금 괄호 지시한 부분에 서술상 특징을 쓰라는 문제 나오면 무슨 소리 할 거야? 어른이 된 서술자가
과거를 회고하는 오케이? 어투로 표현되고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회고하고 있는 거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이걸 딱 여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찍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냐?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 요 부분을 가지고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어른의 시점에서 어린아이의 시점을 회고하고 있다. 요 세 개의 키워드가 등장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냐? 키워드 기억해놔. 세 개의 키워드. 어른의 시점, 어린아이의 당시의 모습, 회고.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나는 거기에 어른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서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건 뭐야? 나의 기점이야. 나의 어린 시절의 나의 기준이야. 어른이라는 거는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어른인가 봐.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화투를 쳐. 자기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은 그 판에 낄 수는 있어도 어른 같은 아이는 그 판에 낄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다음해 형과 내 경우가 그랬다. 대관령에 올라가 농사를 짓는 동안 나는 어른들과 당당하게 그런 내기 활투를 칠 수 있어도 형은 군에서 마지막 휴가를 나온 때에도 그랬고 제대 후에 다시 학교를 다니던 때에도 그런 놀이판에 끼고 싶어도 물론 하긴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왜냐면 20몇 살이 되어도 형은 아직 집에서 돈을 벌어가는 아이지 돈을 버는 어른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게 농경사회에서의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어. 됐지? 자, 농경사회에서는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이랬다라고 말했지. 수차 말씀드리지만 차이점이 나오면 시험에 자주 나와. 맞지? 차이점이 나왔으니까 시험에 써먹기 좋죠. 키워드가 여기서 되는 키워드는 뭐였어? 경제권이었어. 그럼 이 경제권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풀 때 꼭 암기해둬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치? 어른과 아이를 나누는 기준선은 경제권이다라는 거. 됐죠? 참고로 뭐 예를 든다면이라는 말 보고 예시를 못 찾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 옆에 예시 한 글자만 써주고 넘어갑시다. 두 글자만. 그래서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 마음대로 화투를 칠 수 있는 어른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단 말이야. 만약 집에서 장사를 했다면 나도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장사를 하고 싶어 환장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17살 때까지 보고 배운 것은 농사밖에 없었거든. 농사가 좋아 환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환장을 했던 것이고 그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길에 바로 내겐 농사였던 거야. 자, 즉 우리 어린아이였던 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어른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돈을 번다라는 차원에서 어른이 아니라 빨리 나도 성장하고 싶다는 성장의 어떤 의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성장소설은 이런 식이야. 항상 철없는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가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한 뼘 더 성장한 변론을 끌어내게 되지. 그래서 한 뼘이라고 하는 건 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 나 대신 학교에 다니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허락을 하기 앞서서 농사를 짓고 싶으면 강릉에서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지으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여기가 아니라 대관령으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대관령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분명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좀만 더 읽고 이거 좀 메모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집안의 농사는 내가 도맡아 짓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농사를 돕는 것이 내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한테 두 가지 약속을 하자고 하셨어. 첫 번째 약속은 대관령에 올라가 농사를 짓는 농사가 첫 번째에 바로 실패하면 바로 군소리 없이 바로 컴백하실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었고 나는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 요건 다음 페이지 나오겠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체크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다. 그치? 자, 오른쪽 위에 서술자인 나의 특징 나와 있을 거야. 찾으셨나? 별표 한번 또 좀 쳐놓고 갑시다. 자, 이 작품의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나야, 그치? 맞아? 이 작품의 서술자는 밑에다 쓸게. 이 작품의 서술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야. 근데 그 나가 두 종류 아니냐는 거지. 오케이? 어른이 된 뒤에 나의 입장과 아이였던 나의 서술이 겹쳐지고 있다. 됐어? 그래서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는 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아이 시점인 과거의 나가 중심이 되고 있어. 근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부수적으로 의미를 보태주는 거야. 그럼 의미를 붙여준다는 것은 바로 1인칭 시점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왜냐면 어린아이였던 나 자신의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어른이 된 내가 보여줌으로써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인 내가 보는 시선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됐었습니까? 그럼 이것도 중요한 서술상의 특징이 되겠지? 기억 잘해놔. 부분적으로 어른이 된 나의 시선에서 서술했고, 성인이 된 후 청소년기를 돌아보는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서 공감을 이끌어냈고요. 또 나의 내면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드러냄으로써 일단 작품에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는 게 기본적인 특징. 그치? 이 작품은 이건 뭐야? 생동감을 주고 있다. 아이 중심의 시선을 통해 생동감을 부여하며 어른의 시점으로 된 서술을 부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1인칭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그리고 또 읽기좀 활동. 나가 생각하는 아이 같은 어른과 어른 같은 아이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 같은 어른이면 어떻게 키워든 어른인 거잖아, 그치? 어른 같은 아이면 키워든 아이인 거지. 그럼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라고 아까 말했어? 경제권이라며. 중요하니까 나와 있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오케이? 체크 잘해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어휘 구절풀이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하나하나 짚진 않을 거야. 짚진 않을 텐데 여기 3번, 4번, 5번에 이런 해설을 달아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들 우리 소설 문제 풀어보면 많이 겪어봤잖아. 기업부터 미음까지 묶어놓고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지. 그럼 이런 것들은 요런 걸 보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계속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보내는 책들을 다 읽을 것. 오케이? 좋아요. 첫 번째 조건은 너 못 버티겠으면 빨리 내려가라는 얘기지만 두 번째 조건이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책을 꼭 읽는 게 조건이었지. 그럼 이때 보내주시는 책의 책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닐 거야. 중요한 건 이 책이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하는 걸까? 뭘 상징하는 걸까? 아버지가 읽으라고 했던 이 책의 상징적 의미 바로 누구? 청소년기의 아이에게 아이가 해야 할 시기에 맞는 일. 자, 그리고 그 일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 공부를 말하는 거겠지.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마음에 양식을 갖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해. 아무리 서울대 나오면 뭐해, 윤리시 없으면 꽝인데. 그렇잖아, 그지? 왜 쓰리 같은 의사가 생기는 거고, 왜 쓰리 같은 판검사가 생기는 거고, 왜 쓰리 같은 공무원이 생기는 건데, 그런 의식 세계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네. 대답은 쉽게 한다만 첫째 동작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 분수 없이 내려가는 거야. 예. 어쩌면 이게 네 학업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나중에 커버 봐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지. 선생님은 지금 수능을 받고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의 동생은 우리 수업했던 친구들 다 알지? 수능 자체를 안 봤어요. 그냥 수능이랑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친구, 내 동생이랑 선생님이 무슨 차이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야, 둘 다 똑같이 잘 살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조건, 못 간다는 게 혹은 공부를 안 하고 못 하고 하는 게 되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요건은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척도인 건 사실이야. 내 주변에서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 동생은 고등학교를 끝내자마자 1년 뒤에 바로 군대를 갔어. 오케이?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 친구랑 비슷해. 내 일을 할 거야. 사업을 하려면 일단 기술이 있어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 배우러 다녔었고 지금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그 친구가 너 나중에 후회할 건데? 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후회되라고 했더니 후회를 하진 않는데 후회하는 건 아닌데 아쉬움은 있대.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난 공부는 안 할 거야. 그런데 하지만 해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고 하더라고.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내 주변을 봐도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가서 어쨌든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적게 읽은 사람의 차이는 몇 마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눈에 보여. 이 얘기도 선생님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래 알았어.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여러분들 못 느끼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애들 있잖아. 왜? 딱
딱히 뭐 내신 공부를 한다고 막 국어 시험지를 열심히 파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열심히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뭘 딱히 하진 않는 것 같아. 학원도 안 다니는데. 근데 국어 시험 보면 막 1등급 뜨고 2등급 뜨고 그런 애들 있지 않음? 주변에 그런 애들 종종 있지 않음? 지금도 아마 있을 거야, 많이들. 근데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선생님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어. 책 읽은 양이 일단 너희들이랑 다를 거야. 우리들이랑 다를 수 있어.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놓은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친구들은 구조독해라고 표현을 하지. 우리가 문맥이라든가 구조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독해 속도가 탁월해. 그들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아마도 이제 문제를 푸는 기술적인 측면 정도밖에 없을 거야. 근데 그런 친구들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원 강사니까 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꼭 고3 때쯤 되면 국어하겠다고 학원에 와요. 자기는 1, 2학년 때 등급이 제법 괜찮았대요. 근데 고3을 왔는데 제가 공부를 안 했대. 참고로 너는 한 번도 한 적 없음. 근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성적이 떨어진 것 같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부터 진짜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그동안 1, 2년 동안 풀어왔던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걸 고쳐주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케이? 그래서 차라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차라리 5등급 이하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 재미가 있을 거야. 선생님 방법을 알려주면 그것만 따라와주면 등급이 흉가 올라갈 수는 있을 거거든. 일반적으로는 그래.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서 3에서 2, 2에서 1 그 구간이 진짜 미치는 싸움인 거잖아. 오케이? 그 구간 싸움을 하려면 내공이 뒤에서 탄탄하게 받쳐줘야 돼. 이런 작품 내신할 때도 내신이니까 그냥 암기하고 치워버려. 이번에 시험 봤으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필요 없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닐 거라는 거야. 내가 오늘 배운 작품, 내가 내일 배운 작품, 내가 이번 주에 배운 작품, 내가 다음 주에 배운 작품. 이 작품들이 누적되고 나의 어떤 가슴에 밭을 채워놓으면 내가 그걸 기반으로 다른 작품에 응용도 하는 거고 기술들을 익히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그래도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 서초고잖아. 서초고 좋아요. 왜 좋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내신 대비지만 내신스럽지 않아. 수능스럽게 내시려고 선생님들이 노력하신단 말이야.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 참고로 외부 학교들 저기 머나먼 학교들 사례 얘기 들어보면 장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뭐 방금 우리가 지문을 이렇게 읽었으면 이거를 막 추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좀 단적인 예를 들게. 이 작품에서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장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관령. 이딴 식의 문제를 내는 거지. 대관령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하는 문제. 오케이?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우리 서초구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오케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합시다. 자, 아무튼 간에 책을 읽자. 네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짓든 뭐라든 애비가 보내주는 책만 제대로 챙겨 읽는다면 학교 공부 손을 놓는다고 해도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야. 예, 명림학교, 명심이라고 되어 있고 명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마 이런 식으로 그냥 발음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어쨌든 아버지의 의도는 무엇인가? 지금 예시답안에 여기 이규정 활동 또 당연히 쳐야 되는 뉴스들 나와 있지? 예시답안 첫 번째 뭐라고요? 나가 자기 길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거야. 아버지 눈에 비친 아들의 현재 생때는 결국엔 뭐가 되고 싶어요인 거야?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인 거잖아. 근데 어른이 빨리 되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는 아버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겠지. 근데 어쨌든 철없는 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다면 이걸 스킵하게 되면 이 중간 과정을 스킵하면 안 되는 건데 스킵하면 안 되는 위험한 거니까 차라리 책이라도 읽어서 준비를 하자라고 어떤 의도를 담아주시는 거겠지. 그래서 길을 찾는 노력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실제 농사를 지어봄으로써 이 일이 나가 지향했던 지향 무슨 뜻이야? 바라는 일이죠. 하는 일인지 확인해보고 또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지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되셨나요? 딱히 어려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말도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음 페이지 좀만 넘어갈게. 자,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갑시다. 니도 이 다음에 자식 키워봐라. 부모가 돼서 이렇게 하기 쉬운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지선에서 책에 불을 지르긴 했다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자, 괄호 쳐져 있죠? 오케이? 어린이 된 나이 시점이야. 네가 네 갈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걸 애비가 믿기 때문에 보내는 게야. 학문이든 뭐든 세상 살며 한두 해 무얼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마지막 서는 자리까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참 생각이 많으니 깊으신 분이다, 그치? 단순히 너보고 공부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너의 어떤 미래를 탐색해보면 갔으면 좋겠고, 공부를 안 하면 뒤처지긴 하겠지. 하지만 그것 자체가 너의 인생이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뭐랄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그럼 이건 아버지의 성격이고 아버지의 개성인 거잖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 난 참고로 아직 애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색대를 쓰고 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늘 생각하렴. 전에 상고로 진학할 때도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그때는 뜻도 모르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했지만 이번엔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다. 왜 가만히 앉아있을까? 너 질문 나와야 되는 거 정상 아니야? 그치? 미리 하고 가자. 이전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진심으로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쉽지 않은 허락을 해줄 수 있음을 깨달았고 아버지의 진심 어린 조언을 묵묵히 들은 것이다. 그럼 이것도 발표처럼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나는 묵묵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어. 그 말에 무게감을 느꼈기 때문일 거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관령에 가서도 잠은 늘 속종이 집에서 자고 이불이니 뭐니 거기 필요한 거 다 갖다 두고 해돋이 네 앞으로 넘겨받으면 집도 네가 쓸 거라고 얘기해놨으니까 심지어 아버지는 반대하면서도 머물 곳 그리고 준비 작업들도 다 해놓으신 거야. 그치? 근데 이건 너무 뻔히 보이잖아.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쵸?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농사자금은 지금 그럴 돈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집에 와서 타서 써라. 모종이 사야 됩니다. 모종값 주고요. 트랙터 빌려야 됩니다. 트랙터값 빌려주고요. 됐습니까? 봄 나서 올라갈 때 얼마간 여윳돈이야 주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길고 긴 줄다리기의 끝에 일단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되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허락받은 이야기까지 잠깐 끊어놓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요거만 메모. 아까 우리 쓰자고 했었잖아. 내가 대관령을 그렇게 미친듯이 가고 싶어 했잖아. 그치? 그럼 대관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세 가지만 정리를 해놓고 쉽시다. 자, 일단 키워드로 잡아드릴게요. 이 장소는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뭐 하는 공간이다? 자립하는 공간이야. 그럼 이 자립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겠지. 첫 번째로. 두 번째, 대관령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원하던 농사를 지어서 내가 원하던 경제권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거지. 뭐가 되든 공간. 꿈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쓰는 김에 한꺼번에 할게. 결국에는 우리 스토리 알잖아. 이 끝에 난 대관령에서 뚝 눌러 살기로 결정했어? 아니지. 떠나기로 결정했지. 오케이? 그럼 대관령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나는 뭘 알게 된 거야? 아, 인생에서 어른놀이, 그러니까 경제권을 가지고 어른이 빨리 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겠구나.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치?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공간도 된다. 3번은 참고로 작품의 끝에 가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조심해. 그러니까 작품의 인트로 부분에서 대관령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으면 요 두 가지를 잡아주는 게 맞지. 하지만 작품의 끝부분에서는 요 의미로 변질된다. 요렇게 바뀌잖아. 됐습니까? 차이점 잡아놓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랬어요. 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대관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해서 마무리해 버립시다. 자, 제가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